안녕하십니까. 2024년 파티PT 진행을 맡은 17대 기획본부장 윤다영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와 선선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알록달록한 단풍과 맑은 하늘로 설레는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티PT도 교수님과 학우분들께 설레는 행사가 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빈 및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파티P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티PT 식수는 교수님 소개 및 대학원 선배님 소개, 학과장님 말씀, 전공 관련 특강, 해외 전공 연계 프로그램, 4학년 선배님 실습 간담회, 4학년 선배님 응원 영상, 3학년 UCC 시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초생체역학 임상운동원을 담당하시는 김중희 교수님입니다. 신경과학 전형부수 치료학을 담당하시는 박지원 교수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나중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물리적 인자치료, 아동물리치료를 담당하시는 신학용 교수님께서도 개인 사정으로 나중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인체해부와 근골격계 질환학을 담당하시는 류영욱 교수님께서는 안식년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원 선배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재원 대학원 선배님과 조혜솔 대학원 선배님께서도 개인 사정으로 나중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과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학과장 김중희 교수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을 때 우리가 해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면서 가장 큰 물리치료학과의 축제로서 파티PT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17대 학생과 함께 파티PT를 시작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좀 흐렸가 많은 학생들이 보이질 않네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좀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바라겠고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공부하신 윤수빈 선생님의 특강을 비롯해서 국가대표 강현지 선생님의 강의, 대학병원에 계시는 이주인 선생님의 강의를 비롯해서 여러분 앞으로 진로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전공 심화 해외 프로그램 전공 체험을 한 여러 선배님들의 강원도 그리고 UCC 그리고 실습 간담회 비롯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많은 정보들이 이곳에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궁금증들을 해소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라고 이따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그때 또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즐겁게 파티PT 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를 위해 준비해주신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익숙한 얼굴들도 보이고 또 처음 보는 학생들도 보이는데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공유학과 출신이고 지금 우리 3학년들 대상으로 스포츠 물리치료를 강의하고 있는 윤수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김중희 교수님 그 요청으로 여러분들에게 독일 물리치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독일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리네요. 네. 제가 지금 공유학번이니까 임상 연차로 친다라면은 10년차가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연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다양한 치료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다양한 목표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지어봤을 때 뭐가 틀렸다 맞다를 떠나가지고 여러 4가지 형태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졸업을 하고 임상을 가게 되면 요 4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A라는 물리치료사 A라는 선생님은 현재 더 많은 보수가 됐든 아니면 더 많은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더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는 그런 선생님이 계신 반면에 물리치료사 C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현재에도 조금 낮은 가치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낮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A 선생님과 우리 C 선생님을 비교했을 때 사실 뭐가 더 낫다라고 표현하기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사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개인적으로 더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선생님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조금 더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목적과 의의를 두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독일을 가든 아니면 영국을 가든 뭐 미국을 가든 어떠한 선택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현재 가치를 가지고 조금 더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 물리치료사가 한번 되어보는 것도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오그라드는 말이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철학이라고 말하기 좀 근사하긴 한데 독일어 가서야죠. Wer etwas will, der findet Wege. Wer etwas nicht will, der findet Gründe. 이게 발음이 좋죠. 원어민 발음이에요. 그래서 뜻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찾을 거고요. 어떤 것을 하길 원치 않는다면 변명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유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고난들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길을 조금씩 찾아 나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목표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한 걸음씩 우리 전진해 나가다 보면 꼭 여러분들이 이루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독일 물리치료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독일 물리치료 직업학교에 재입학하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독일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 바로 응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직업인증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제3국 혹은 유럽 기타 다른 나라 독일을 제외한 기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물리치료학 을 전공하고 물리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직업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독일에서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과정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거쳐갔던 과정인 3번째 직업인증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까 합니다. 우리 직업인증 과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에 가기 위해서 혹은 뭐 독일을 떠나서 뭐 미국을 가든 호주를 가든 어떤 해외 물리치료사로서 어떤 인상적인 경험을 겪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점이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언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을 무시 못하겠죠.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현지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오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볼 법한 일인 건지 한번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그 준비 사항을 크게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한국에서 준비하면 더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독일에서 준비하면 더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로 정리를 했고,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유학원을 한번 차려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가 된 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로 된 자료 중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는 가장 최신의 가장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가 돼야 되겠죠. 언어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각종 서류들 그리고 뭐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어를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갔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일정 수준 이상의 독일어 레벨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독일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괴테 뭐 등등등 뭐 데사, 테스타프 뭐 이런 테스트들이 있는데 보통은 A1, A2, B1, B2, C1, C2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업인증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레벨은 보통은 B2 레벨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 준비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회화적인 요소들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테니까 독일어 문법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하고 A1 레벨 정도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독일을 가면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독일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류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정말 문서와 문서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작 어떤 데를 지원하고 싶은데 서류가 없다라면은 한국에서 서류를 받아오거나 혹은 한국을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우리 실라버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내에서 전공을 뭘 들었는지 그 전공에 대한 세부적인 과목 설명 등이 적혀져 있는 그러한 문서를 여러분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발급을 받는 게 좋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서류가 공증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주면 좋은 서류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재정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독일에 가서 이제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돈이 필요한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직업인증 과정을 거친다라면 보통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체류할 수 있는 비용은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체류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방 렌트비, 그리고 어학비용, 보험료, 식비 등등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유학 준비 비자라고 해요. 유학 준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슈페어 콘토라는 거를 열 필요가 있어요. 슈페어 콘토가 없다라면 비자가 아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슈페어 콘토를 약 1년간 우리가 최저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은행에 묶어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 1,67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일단 비자가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학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뭐 조금 저렴한 뭐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은 그런 곳은 약 한 40만 원부터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 같이 듣는 학생들의 국적의 비율이 국적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좋은 어학원을 다녔는데 사실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를 하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랩TV 같은 경우에는 원룸 기준이에요. 원룸 기준으로 약 9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 하는데, 일단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워낙 커요.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 돈을 내가 내고 싶더라도 사실 방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 달 생활비는 약 한 250만 원 정도를 최소로 잡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고 밖에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한다라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비용을 당장에 마련하기 힘들다라면 독일에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게 되면 앞서 말했던 이 위에서 말했던 슈페어 콘토라는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1년 동안 슈페어 콘토를 만들 필요가 없고 약 450유로 정도가 되는 우리 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약 1년 정도 독일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보기 위해서 이 비자를 만든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학을 할 도시, 그리고 어학원, 그리고 체류할 집 등등등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독일 유학을 한번 고려해 본다라면 어학을 많이 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쾰른이라는 도시에서 어학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한 동네로 간다라면은 뭐 에센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도르트문트라고 하는 도시, 그런 도시에서도 충분히 저렴하게 어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그런 크게 네 가지 요소들을 다 선택한 후에 독일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정말 그 유학생이 되면은 외딴 곳에 떨어진 그런 어린아이가 되는 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언어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행정적인 업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혼돈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한다면 크게 체류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은 독일에 도착하면은 거주지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 거주지 등록을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도착 후에 14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민센터는 뭐 사실 구글에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민센터, 우리 버거암트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예약을 하고 여권이랑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멜두이라는 과정이 끝나면 일단은 우리가 돈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은행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데,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약 2달에서 한 3달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한국처럼 우리가 가가지고 바로 카드가 나오고 통장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계좌를 개설하면은 먼저 은행 카드가 나오고, 그리고 은행 내 계좌 비밀번호도 한 2달 뒤에 은행에서 내줘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 대표적인 은행으로는 도이체방크, 뭐 스파카세, 코베르츠방크 등등등이 있다라는 거고, 은행 계좌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이랑 그리고 아까 했던 거주지 등록 서류를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휴대폰, 인터넷 개설 같은 것들 할 수 있는데, 보통 뭐 보다폰이나 O2 같은 것들 하면은 한 50유로, 보통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학 실력이 좀 늘었다. 예를 들어서 내가 B2 레벨 정도의 어학 실력을 이제 드디어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치료사 직업 인증 과정을 시행을 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 직업 인증 과정은 크게 내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유럽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프로세스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수 있고 내가 한국같이 제3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과정이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 제가 첨부한 사진 파일이 그 베를린 시청의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한번 보면 Anerkennungsverfahren vergleicht die Stelle die Berufsqualifikation aus dem Ausland mit der deutschen Berufsqualifikation.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직업 인증 과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3국에서 직업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와 독일의 상태를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과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똑같다라면 교육 과정이 똑같다라면은 이제 추가적인 어떠한 요소들을 본다라는 건데 그 추가적인 요소들이 독일어 실력이 충분히 있는지 혹은 건강상의 이슈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직업 인증 과정을 거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독일 물리치료 교육 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 기준으로는 이론이 2,900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습 시간이 1,600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3년제, 4년제 물리치료학과 과정에서 이 시간을 다 충족할 수 있는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일 인증, 직업 인증 과정을 거친다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와 혹은 내가 수업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언어 능력이 충분한가가 될 텐데 아까 말했지만은 독일어 능력이 최소 B2 레벨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그리고 B2 레벨이 되고 우리 학교에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학교장과 면접이 이루어지는데 이 면접에서 내가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독일어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언어 학습 또한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직업 인증 과정에 대한 정보는 사실 한국어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서류들은 그 독일 물리치료 협회 사이트랑 그리고 베를린 시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제 번역을 한 내용이고 여기 스텝 1, 2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은 독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독일에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모든 준비 서류들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독일 행정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서 굉장히 느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걸 요청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쓰거나 전화를 하면 보통 답이 2개월 뒤에 오거나 3개월 뒤에 오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3개월 뒤에 오더라도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이 1년 혹은 2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직업인증 과정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때 제대로 된 문서를 구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나오는 신청 서류로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그리고 물리치료사 자격증, 그리고 자기소개서 등등 있고 요 밑에 보면은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격증들 서류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공문서는 아포스티우라고 해서 한국에서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다라는 거를 인증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이 문서가 사실이다, 진짜다라고 인증해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포스티우를 모두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어학을 하는 과정 동안 다 준비를 해놓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는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인증 과정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직업인증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관청을 선택을 하고 지역을 선택을 하고 신청서를 발송할 필요가 있겠죠. 지역별 관할 부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될 거고 여기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 프랑크푸르트, 뮌헨 이런 것들을 적으면은 정확히 어디에 내가 문서를 보내야 되는지 어떤 부서에서 이거를 관할하고 있는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독일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똑같은 서류를 내더라도 저는 어센트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리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세대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공문서를 만드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독일어로 정확하게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포뮬라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공문서를 보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 검증 과정, 이 서류가 다 맞는 건지, 그리고 내가 들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독일과 비교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서류 검증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서류 검증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지겠죠. 첫 번째 A 케이스와 B 케이스로 나뉘어질 건데, A 케이스라면은 독일 물리치료학과 과정과 동일한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될 거고, 이럴 경우에는 신체 검사 그리고 범죄 사실 의무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 물리치료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D 같은 경우 독일 물리치료 과정과 동일하지 않는 교과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추가 교육 과정을 이수해라라고 요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교육 과정은 최대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 최대 3년 정도의 이수 과정을 거친 후에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만 통과가 진정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6개월 정도 요구를 받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독일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 정도 요구를 받았지만 10개월 안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기 졸업을 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 교육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정도 요구가 된다. 1년 6개월 정도 추가 교육을 들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디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추가 교육 과정이 이수가 가능한 직업 학교를 먼저 선회를 하고 그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추가 교육 과정을 이수해 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우리 인턴십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독일 물리치료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 병원에서 4학년 학생들이 실습하면서 옵저베이션 하듯이 인턴십 과정을 어학기간 동안 충실히 해놓는다면은 이 인턴십 과정 또한 여러분들의 이수 시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졸업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 물리치료에 관한 주제 발표, 그리고 신경계 물리치료에 대한 주제 발표 하나, 그리고 생리학 혹은 운동학 등과 관련된 과목에 대한 발표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방어해낼 수 있다면은 졸업시험에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비자를 변경하고 내가 공식적으로 독일 물리치료사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재밌게 한번 구성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오늘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료만 있다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독일에서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보다는
사실에 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직업 인증 과정을 거치면은 독일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인이 들어가게 되고 내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 독일 물리치료사로 이제 인정한다 이런 자격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잘 확인을 못해서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독일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을 나오기 전에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시민권 가지고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회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좀 더 다른 형태로 즐겁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독일이 매력적인 한 가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 물리치료 병원에서 이제 총책임자까지 일을 한번 했었는데 총책임자로 일을 한다면은 샐러리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휴가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나오기 전에 한 30일 정도 유급 휴가를 줘요. 그래서 저는 4일을 일했었는데 30일 정도 휴가를 주면은 한 1개월 반 정도 그냥 휴가를 쓰고 쉴 수도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가 갈 수 있는 길보다 사실 더 많은 길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길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멋진 그러한 물리치료사로서의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독일 물리치료와 관련해서 아니면 독일 물리치료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저한테 문의를 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학우분들께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격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대학 사격연맹 강현지 선배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졸업생 강연지입니다. 저는 지금 국가대표 사격팀 의무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고 있고 오늘 주제는 선수와 꿈을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의무 트레이너가 어떤 업무를 하고 스포츠 물리치료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 스포츠에 관련돼서 이제 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사실 몇 년 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선수들의 강의를 선배들의 강의를 듣곤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졸업을 해서 이제 스포츠 재활관서 서울병원에서 도수분리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경력을 쌓고 2023년 작년부터 국가대표 사격팀 의무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계 교육이나 자격증은 이렇게 있고 저는 학부생 때부터 이제 스포츠 재활에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이제 교육도 듣고 세미나도 많이 들으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천선수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강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 훈련지로 있는 곳인데요. 이제 47개의 종목들이 여기서 모여서 훈련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프로 축구 선수들 빼고는 다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의 훈련장도 있고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이제 대표팀 사격 선수단 같은 경우는 선수 50명,
그리고 지도자 13명, 이렇게 해서 총 63명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학번의 그 김수현 선배도 쇼트트랙에서 의무 트레이너로 하고 있고, 17학번의 이제 김범수하고도 레슬링 팀에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종 기간이 같으면 같이 이제 밥도 먹기도 하고 치료에 대한 이제 공유도 하기도 합니다. 진천 선수촌의 모습인데요. 엄청 느리네요. 여기. 네, 여기는 사격장 내에 있는 치료실입니다. 제가 주로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는 저는 여기서 치료를 담당을 합니다.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면 자율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총을 쏘러 가고 이런 식으로 팀 훈련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병원 체계로 돌아가기도 해요. 저는 처음에 딱 여기로 왔을 때 작은 스포츠 센터를 맡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체계도 없고 또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모든 거를 이 팀을 위해서 체계를 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내다 보니까 선수들이랑 같이 상의하고 지도자들께 이제 의논을 해서 이렇게 치료실을 꾸려왔고요. 그래도 업다운 테이블이 있어서 치료할 때는 조금 편합니다. 자, 이거는 선수촌 내 병원을 메디컬 센터라고 합니다. 이제 병원 밖에 있는 병원 시스템을 가지고 선수들을 무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서는 진료도 보고 약도 처방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도수 치료나 충격파 치료, 전기 치료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근무를 하지는 않고 이제 여기는 메디컬 센터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또 따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메디컬 센터의 전경이고요. 슬링이랑 다양한 스포츠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도구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체력 훈련장입니다. 1,300명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300명 정도의 선수들을 훈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프리웨이트 존, 스쿼트 존, 데드리프트 존, 그리고 유산소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서 선수들의 동선의 혼돈이 없게 이렇게 잘 꾸려져 있는 그런 체력 훈련장입니다. 그리고 선수촌 하면 식당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뷔페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잠시만요. 구성이 되어 있고 하루 한 5,000칼로리 정도의 열량이 준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단이에요. 저는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이제 평소에 찍어둔 거를 여기다 첨부했는데 이걸 보면 제 식성을 알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양식 위주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제 신유빈 선수가 이제 바나나 먹고 있는 그런 먹방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선수들이 자주 마주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제 지도자 같은 경우는 1인실을 다 배정을 받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1인실을 받기도 하고 2인실을 받기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진천 선수촌은 선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협력합니다. 세부 종목 코치, 감독, 의무 트레이너, 영양사, 심리 전문가, 아까 소개했다시피 이제 병원의 메디컬 센터 이렇게 각 분야의 선생님들끼리 같이 협력을 해서 선수들의 운동이랑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를 합니다.
의무 트레이너에 대한 업무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저는 새벽 훈련 5시 반에 이제 기상을 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확인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워밍업 조깅을 통해서 선수들의 하루를 엽니다. 같이 제가 앞장서서 이제 조깅을 인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회의를 통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지도자분들께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 주별, 일별 이렇게 계획을 같이 의논을 하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오전 훈련이랑 오후 훈련 때는 사격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격 기술 훈련을 하고 저는 아까 그 치료실에서 치료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오후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체력 훈련도 같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에 같이 참여를 하고 야간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이제 필요한 선수들만 이렇게 모아서 저도 구강운동 치료를 시키고 이제 야간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 외 시간은 개인 시간이라서 훈련이 없는 날은 그냥 여기가 전부 다 잠으로 채워질 정도로 저는 그냥 쉬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의무 트레이너의 역할이고요. What's in my AT bag? 이거는 이제 AT 백을 항상 선수들이 지원을 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요. 선수들에게 필요한 이런 약이나 또 사격 선수들은 눈을 사격을 할 때는 눈을 잘 깜빡이지 않기 때문에 눈이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인공 눈물, 사격 선수들에게 필요한 그런 세라밴드, 워밍업 할 때 쓰는 세라밴드, 그리고 테이핑, 응급처치, 파스 등 구안기도 챙겨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근막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보안기로 근막을 들어주는 그런 치료를 진행을 하고 사격 선수들이 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파라핀도 이렇게 현장 업무할 때 챙겨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선수 치료 일지인데요. 저는 이제 50명의 선수들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제가 선수들을 치료하고 그 경과를 보려고 치료 일지를 항상 적어두는 편입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이제 많은 트레이너분들이 바쁘고 또 그냥 간단한 치료라고 생각을 해서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격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급성으로 손상되는 게 아니라 만성으로 계속 작은 부하가 쌓이면서 이제 과부하가 와서 만성 질환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치료 일지를 적어서 치료 경과에 대해서 참고도 하고 이제 감독님이나 지도자분들께 이렇게 의논도 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이라고 하면 이제 도핑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핑, 우리가 평소에 먹는 감기약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선수들에게는 도핑에 해당되는 약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지급을 할 때 없는 약들로 구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이제 의료사고나 이런 도핑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항상 지급하면 이렇게 적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AT라고 해서 이제 체대 출신의 트레이너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도핑과도 엄청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의료 종사자여야지 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그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의사분들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제가 팀 닥터가 되는 거예요. 국제 대회에서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약물에 대해서도 물리치료사들에게는 되게 생소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선수들한테 연초에 이렇게 다 받아놔요. 지금 밑에 블러 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 평소에 이제 제가 지급하는 거 약 외에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나
또 처방받아서 먹는 약들을 이렇게 적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좀 리뉴얼되는 그런 약들이 있으면 이렇게 금지 약물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주는 업무도 룸 트레이너의 역할입니다. 사실 아무도 시키지 않는 업무인데 그냥 제가 스스로 이제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체력 트레이닝 스케줄표도 짜서 선수들에게 이제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선수를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운동을 시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필요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레슬링 선수들이 하는 그런 근파워적이나 근비대 운동을 사교 선수한테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총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기술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이나 좀 주기와 대회가 있을 때는 좀 더 부하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고요. 아무래도 사격이라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저도 많이 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랑 지도자분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실탄 노고도 쓰고 이렇게 많이 자세 훈련도 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격 같은 경우는 큰 힘을 갑자기 내는 경우는 잘 없고 작은 부하가 계속 쌓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안정성이나 가동성, 유연성, 급파워보다는 그런 쪽에 이제 트레이닝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아큐트 손상보다는 크로닉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상 예방을 위한 그런 커리큘럼을 많이 트레이닝에 넣는 편이고 종목별로도 부상 부위가 많이 다른데 소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반을 한쪽으로 시프트해서 거의 락킹 거르듯이 이렇게 쏘기 때문에 거의 측만이랑 또 고관절, 가동성이 떨어지는 이 자세가 힘들어서 허리로 부담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지금 이게 지지대가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목이 위스트가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 계속 1시간 반 동안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권총 같은 경우는 엘보가 하이퍼 익스텐션 된 상태에서 이제 락킹을 걸어서 총을 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절 부하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또 산탄총 같은 경우는 반동이 많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샷건 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동이 제일 커서 견착을 제대로 해야지만 부상의 위험이 없어서 이렇게 어깨에 대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깨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성별은 개인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골반이 좀 넓다 보니까 펠빅이나 힙 조인트 쪽에 이제 많은 부하를 느끼더라고요. 이제 파리 올림픽까지의 준비 과정을 설명드리면 새벽 훈련이랑 그리고 1, 2월 달에는 3월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체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강화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코어 그리고 뭐 좀 부하 사격 선수들한테 부하가 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이제 파리올림픽 가려면 출전권을 따야 돼요. 각 종목마다. 이제 구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많이 못 따서 못 나갔는데 사격팀은 16개를 따면서 16명의 선수들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도 계속 시즌 전에 가고요. 이거 밸런스 보드 위에서 사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총은 아니지만 총이랑 비슷한 그런 환경의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봤고요. 그래서 종목별 보강 트레이닝이랑 재활 운동을 2월달 시기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에는 파리올림픽 체제로 이제 돌아가면서 파리올림픽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지도자분들과 매일매일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그런 분위기나 색상, 조도 뭐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비슷한 환경을 6월 달에 시연한 이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메디컬 센터에서 같이 세라밴드를 이용하는 그런 워밍업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선수들에게 배부를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 5월 달에는 바쿠 미네 국제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샤라웃하면서 되게 유명했던 사진인데 이제 김예지 선수가 여기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을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여러 국제 시합도 같이 가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수촌에서도 비슷한 환경으로 구성을 한 거고요. 결선 훈련 연습을 할 때는 이제 함성이 있는 이런 소음이나 이렇게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현장과 아주 비슷한 그런 출연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기를 다루다 보니까 총기 고장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도 진행을 하면서 총을 바꾸고 이런 연습도 계속 해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오히려 미리 준비를 하니까 그런 안정감을 느끼고 대회를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파리올림픽 한 3주 전에 미리 사전 캠프 훈련을 가서 일주일 정도 크웨이, 파리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샤토르라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저희 올림픽 경기를 치렀어요. 파리 올림픽이지만 파리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하루밖에 없었어요. 저희 사격팀.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선수들이 잘 이제 해내서 다행이었고, 그리고 사전훈련 캠프 때는 이제 모든 건 다 준비됐고 이제 컨디션만 최대로 끌어올리고 시차 적응을 위해서 하는 적응 훈련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의 업무는 선수들의 이제 스케줄을 보고 컨디셔닝 마사지나 테이핑 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대회를 다니다 보면 자주 보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선수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메달을 따고 난 직후고요.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파리올림픽 사격 종목에서 2위를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2020년도랑 2016년에는 엄청 성적이 저조해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 좋은 성과를 내서 다들 뜻깊은 시간이 되었는데 2012년에도 사실 5개의 메달을 따면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때와 좀 다른 차이점은 이때는 진동호 선수가 이제 2개의 메달을 금메달을 따면서 한 선수의 영향만 좀 두드러졌다면 이번에는 다양한 종목에서 이제 금메달 3개랑 은메달 3개 그리고 은메달이지만 이때까지 올림픽에서 메달 종목이 안 나왔던 종목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연맹에서도 엄청 이례적이었다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의무 트레이너를 하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최신 의료 정보나 이런 거를 학습을 꾸준히 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팀에게 신뢰를 받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빠른 판단력과 신속한 처치는 선수들이랑 지도자는 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할 때. 내가 이 경기를 뛸 수 있을지 없을지 교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물론 다른 종목은 엄청 큰 부상이 있지만 사격 종목은 조금만 목이 떨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저한테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고 선수들은 또 경기를 계속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들을 이제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들어주고 또 개인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세 가지는 제가 추가적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통 능력은 선수와 트레이너와의 소통이 있을 거고 또 감독 코치님과 트레이너의 소통이 있을 거고 또 타부서와 트레이너의 소통이 있을 거고 트레이너랑 트레이너는 이렇게 소통이 다 잘 이루어져야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어요. 오해가 안 생기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리고 사명감 이제 저희는 국제 경기를 뛸 때 항상 태극기가 왼쪽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의무 트레이너는 경기를 같이 뛰진 않지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뛰고 있거든요. 계속 걱정을 하면서 이 선수가 여기가 아픈데 괜찮은지 불편한지 이런 거를 계속 살피기 때문에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 본인도 힘들고 그걸 케어받는 선수도 힘들고 지도자들도 힘들고 그렇게 팀 분위기가 다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팀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정보인데 취업 정보 모든 연맹은 대한체육회 공고를 2주간 꼭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학회나 이런 데도 뜨지만 대한체육회에서 무조건 올라오기 때문에 의무 트레이너 공고가 있으면 참고를 하시고 학예 종목은 주로 시즌이 끝날 때쯤 이제 올라오니까 9월에서 12월 정도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요. 동계 종목은 4월에서 7월 정도 채용 공고가 올라와요. 지금 보면 시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학예 종목의 트레이너들은 학예 종목 트레이너끼리 로테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동계 종목 같은 경우는 동계 종목끼리 뭐 스노보드였다가 쇼트트랙이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직업이라는 게 항상 뒤에서 좀 서포트를 하는 업이다 보니까 많이 힘든 점도 있지만 제가 선수가 아닌데도 같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고 또 선수들도 성장하지만 저도 함께 성장하는 걸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 때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업에 이제 종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로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이제 17학번 김문수 후배도 저한테 레슬링 지원하기 전에 미리 이제 연락을 해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유무 트레이너 자리로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현 선배도 쇼트트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3명 다 있을 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스포츠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혹시 없으실까요? 그럼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없으실까요? 하나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없으실까요? 네, 질문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학부생 때 어떤 준비를 했냐? 저는 사실 스포츠 쪽에 계속 관심이 있어서 저는 원래 체대에 있다가 편입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일반 편입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학우분들이랑 학사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는 이제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선수들을 어떻게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도핑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대학생 기자단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 홍보 활동도 하면서 도핑에 관련된 거를 선수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약물에 대한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리고 실습을 나갈 때도 하늘병원으로 이제 가서 실습을 했고
또 스포츠 재활병원 솔병원으로 가서 이제 도수 경력을 쌓고 이제 팀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되게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스포츠라는 곳은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쉬운데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배들 있을 때 오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넣어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저는. 끝낼까요?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네. 네. 아쉽게도 없어요. 너무 서운한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선수들이랑 지도자분들은 성과는 있어요. 근데 트레이너는 없고 개인적으로 챙겨주시는 게 아니면 네, 없습니다. 근데 이건 모든 종목이 약간 상이할 것 같긴 한데 모든 종목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런 강의도 할 수 있고 다른 이제 물리치료 학회, 스포츠 물리치료 학회에서도 이제 전공 특강을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제가 또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제 몸값도 같이 올라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이제 5년차, 6년차 이제 접어드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감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엄청 뜻깊고 좋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선수 트레이닝이랑 도수물리치료도 마찬가지고 1, 2년차 때는 돈을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뭐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나고 보면 모든 게 다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회나 이런 데 가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가 그 실습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해보고 그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내가 받아보고 그냥 받아볼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보면서 그 느낌을 알고 아 이건 별로다. 이거는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면서 도수 치료를 진행을 했었고 유일하게 이제 혼자 여자 도수 물리치료사였는데 제가 제일 팔로워 수가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딱 한정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